선생님들 잘 지내셨지요? 안녕하십니까? 8시가 되어서 이제 세미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사회를 맡은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정보기록학 연구소 소장 최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세미나는 한국외대 정보기록학 연구소, 대학원의 정보기록학과 한국기록학 정보문학회 공동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보신 것처럼 공공역사의 관점에서 보는 한국전쟁의 기억과 역사, 단 한 사람의 한국 현대사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저희 외대대학원 사학과 박사 수료를 하는 이동혜 씨가 단 한 사람의 한국 현대사, 부제는 한 개인의 역사에서 모두의 역사로 이 책의 저자로서 발표를 해 주겠습니다. 이동혜 씨는 한국에 대해서 사학과 국제경영학을 이중 전공했고 한국외대 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에서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고 석사 학위 논문으로 해방 직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노선과 통일운동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발표한 논문으로는 해방 직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노선 변화, 해방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일운동, 또 지역 주민 주도를 통한 접경지역 문화유산 활용 사례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연천군의 통일바라기 축제를 중심으로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책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현대사를 정우하는 저자가 이 단 한 사람의 한국 현대사라는 책을 쓰면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축으로 해서 또 사료에서 찾아낸 역사를 더해서 아주 흥미롭고 생생하게 구술사 이상의 역사를 써내려갔다는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창씨 개명의 역사라든지 해방 직후의 중학교 입시제도 변화라든지 또 인공 치하의 전후 좌우익의 학살로 얼룩진 아비규환 등의 내용이 탄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국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동혜 씨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한 40분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파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잘 보이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발표하게 된 이동해인데요. 먼저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한 학생인데 제가 이렇게 평소에 존경하는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발표 제목을 원래 정해주셨었는데, 이렇게 정해주셨었는데, 상당히 좀 거대한 내용이라 조금 부담이 됐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작업한 과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으로 제 책에 한국 전쟁 관련 내용을 좀 공유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 제 소개는 방금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최근에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현대한국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현대한국 구술 자료관 고도화 연구단에서 연구 보조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좀 더 구술 쪽에 조금 발을 담그게 되어서 네, 이 점도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책 소개도 엄청 또 자세히 해주셔서 저도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8월에 푸른 역사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 저의 그 외조부이신 허웅무 할아버지의 구술 생애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무명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 현대사라는 컨셉으로 35년부터 59년 그 할아버지께서 출생하고 결혼하는 까지의 기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책은 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아산군 영인면에
천석군 집안에서 태어난 허웅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사진은 5살 무렵의 허웅무 사진인데요. 단정한 옷 매무새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좀 붓기가 잘잘 흐릅니다. 그리고 허웅무의 조부가 되는 허벽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역 유지로서 위세가 상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들, 특히 뭐 통독부에서 시행한 조림대부 사업에 참여해서 구규림을 양여받았던 어떤 행정 문서들, 그리고 또 35년, 39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면협의원을 지냈다는 신문 기사 등을 아울러 소개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1930년대 말 조부인 허벽이 금광 사업에 동생 허욱이랑 같이 금광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면서 집안이 몰락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탓에 허웅무의 아버지인 허용께서 부평에 있는 미쓰비시 공장의 노동자로 들어가셔야 했고요. 부평에서 해방을 맞이하면서 다시 아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왼쪽은 허벽이 운영했다는 금관과 관련해서 조선 총독부 관보에 기재된 방어권 설정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작년에 부평 역사 박물관 학예사 선생님들과 운 좋게 연락이 되어서 함께 미쓰비시 사택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 일대가 다들 아시겠지만 개발되면서 그 사택이 현재 몇 동 남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허무가 살았다는 집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은 미쓰비시 사택 전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이라고 그 박물관 학예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3부는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전쟁 초기에 아산이 점령되면서 허웅무가 겪은 3개월간의 인공치하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허웅무의 그 삼촌들이 대한청년단 관련 인물들이었고, 그래서 그 가족인 허용도 숙청 대상에 오르면서 도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부는 전쟁이 마무리된 뒤의 이야기인데요. 허웅무 할아버지께서 그 자동차 운전 학원을 다니고자 상병을 하게 되는데,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을지로 쪽에서 병역 기피자로 딱 잡혀서 강제 입대를 하게 되었고, 자그마치 4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연애랑 결혼도 하게 되는데요. 위 사진은 군 생활 중에 57년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부대원들과 찍은 사진인데 여기서 그 아랫줄에 가운데 계신 분이 저희 할아버지고요. 아래는 육군 인사사령부로부터 발급받은 거주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허웅무가 군 생활하면서 전입했던 거, 뭐 진급했던 거 그런 사항들이 들어있는데 지금의 인사기록 카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는 제가 막 책을 낸다거나 하는 거창한 목표가 있었던 건 절대 아니었고요. 어릴 때부터 허웅무 할아버지와 관련한 그 카더라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부자였다더라, 뭐 금광을 했다더라 같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제가 군대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가 한 2016년, 5년 정도였는데, 그때 막 이것저것 막 패기가 넘치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했던 시기여서, 그때 문득 이 소문의 실체는 뭘까? 그 많은 재산이 다 어디 갔을까? 다 어디 가고 좀 이렇게 힘들게 사나? 이런 생각에 제가 한번 파헤쳐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된 사실들을 그 가족 간에 거의 공유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어떤 인생사에 대해서. 그래서 가족들에게 좀 제가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그 구술도 받고 녹취록도 막 작성해보고 막 어영부영 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허웅무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구술 내용 자체를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서 어쩌다 금광을 하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허욱 씨라는 작은 할아버지가 천안에서 금광을 했어. 허욱 씨가 원래 광산에서 일을 했던 거는 아니야. 천안역 철도국에 근무했는데 당시 장항에 재련소가 있었거든. 철도국에 근무하면서 재련소 관리를 했다고. 그 바람에 금광을 생각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잘 이해가 되시겠지만, 당시 학부생인 저한테는 천안역 철도국이 뭔지도 사실 몰랐고, 그다음에 장항에 재련소가 있었는지도 사실 몰랐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금광 사업이랑 어떻게 연결된다는 건지도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한테 알려주기는커녕 저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래서 이 구술 그 녹취록, 그 텍스트를 어떻게 내가 독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과제를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맛보고 뜯어보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 했는데, 이제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유형화를 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맥락 찾기, 검증하기, 특정하기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락 찾기는 말 그대로 구술 내용의 그 배경을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 초의 주조 단속 경험에 대해서 허웅무는 이렇게 구술을 합니다. 집에서 먹을 술 만들 때 쌀이 한 가마씩 들어갔다고. 근데 당시 일본 놈들이 술 조사를 나왔어. 못 해먹게 하려고. 단속 피하려고 땅 파서 항아리 숨기고서 위에다 집 같은 거 막 쌓아놨어. 어, 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배경에서 술을 단속했는가? 사실 이거는 저는 태어나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배경을 알아보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구술자인 허웅무가 스스로 답을 할 수도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경험을 얘기할 뿐이지 당시 총독부가 술과 관련해서 펼친 정책이나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또 이렇게 맥락을 파악하게 되면 추가로 어떤 자료를 더 찾아봐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증하기인데요. 검증하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구술한 경우입니다. 허웅무는 자신이 한국전쟁 시기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근무했다면서 공산포로와 반공포로 간 싸움을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들어간 인민군 놈들은 저녁이면 막 서로 죽였어. 아침이면 시체가 나왔지. 칼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디서 났는지 벽을 보면 칼 같은 건 넣어놓은 데가 다 있었고 그러니까 안에서 지들끼리 죽이고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거주표 같은 군 기록을 살펴보면 네, 살펴보면요. 입대일이 1954년 7월이더라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1953년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포로 관리 문제는 이제 사실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텅 빈 상태인 수용소에 경비를 하러 갔다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홍무 할아버지께 여쭤보니까 사실은 텅 빈 수용소였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참전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작용해서 이런 구술이 나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의도가 없이 사실과 다르게 구술한 경우입니다. 허웅무는 금광의 위치에 대해서 천안 광덕에 있다고 구술을 하는데요. 그런데 조선 총독 관보에 기재된 금광의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충남 예산군 신양면 그리고 청양군 운곡면에 걸친 곳으로 천안 광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허웅무가 아직 국민학교 입학도 안 했을 엄청 어렸을 시기여서 아마 잘못된 정보로 어릴 때부터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의도 없이 사실과 다르게 구술한 경우에 대해서도 검증하기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하기인데요. 1950년대 중반 군생활 중에 부산에서의 근무 시절에 대해 허웅무는 이렇게 구술합니다. 편지를 집에 붙이려고 부대 친구들하고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철길이 있었어. 그게 무슨 철길이냐면은 부산진에서 동네 사이로 가는 간이철도였지. 철도가에 있는 집에 연탄을 찍는 데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허웅무의 부대가 있던 곳이 범일동이었다는 점, 그리고 또 철길이 동네 사이로 지나갔다는 점, 그리고 철길 주변 민가들이 연탄을 찍어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사실들을 조합을 해서 허웅무는 이 철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지금은 사라진 부산의 문현선이라는 것으로 특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술자가 잘 알지 못하는 인명, 지명, 사건명 등을 최대한 특정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런 형태인데요. 앞에서 허웅의 구술 전문을 제시해주고 이어서 그 내용에 맥락 찾기, 검증하기, 특정하기를 적용해서 하나하나씩 따져봤습니다. 사실 구술 자료의 독해 방법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그 학계에서도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용기 선생님께서 제시한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엇갈리는 구술의 교차 검토, 구술과 문헌의 교차 검토, 면담의 상황성을 고려한 독해, 텍스트의 구술성을 고려한 독해, 기억의 현재성을 고려한 독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에 구술 연구 관련 책에서도 인용이 될 만큼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시한 방법들도 이용기 선생님께서 제시한 방법의 아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시한 방법들의 의의를 굳이 조금이라도 찾아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기 선생님께서는 그 국가폭력 혹은 전쟁 경험 등의 특정 주제를 다루는 역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저가 그랬듯이 일반인들은 어, 일반인들이 구술을 진행할 경우에는 특정 주제가 없는 무명인의 생애 구술을 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평생에 걸쳐서 사회운동을 하셨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한 테마 없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면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는 구술 내용을 어떻게 분석할지 매우 막연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초보적인 독해 방법으로 맥락 찾기, 검증하기, 특정하기가 조금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무명인의 삶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과 맞닿을 수도 있는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용기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많은 구술 연구자들이 강조하듯이 구술 자체의 성질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다는 한계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허웅의 인공치아 경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아산이 인공치아 상태에 놓였던 1950년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의 약 3개월이고요. 배경이 되는 장소는 충남 아산의 서쪽 방면, 인주면 선장면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여기가 아산만인데 아산만 깊숙이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삽교천과 그 서해가 만나는 그 지점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자료를 또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허웅무의 인공치아 구술을 검토할 때 가장 많이 들여다본 자료입니다.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원로 국어학자이신 강신황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고향이 아산 도고면 기곡리인데요. 한국전쟁 즈음에는 서울대에 재학 중이셨는데, 발발 딱 직후에 본가로 돌아와서 생활하셨습니다. 당시 인공치아를 경험하면서 일기를 쓰셨어요. 근데 이거를 1995년에 어느 국어학도의 젊은 날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을 하셨습니다. 강신황 선생님이 계셨던 기곡리가 허웅무가 그 생활한 인주면 금성리 그리고 선장면 군덕리와 여기 지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매우 가까워서 당시 인공치아의 경과를 상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계기는 이미 그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 아산 CG에서도 현대사 파트에서 이 책을 특히 한국전쟁 파트에서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길래 거기서 네, 참고를 얻어서 저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한국 전쟁 발발 즈음에 허무의 가족 상황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원래 영인면 천석군으로 살다가 집이 망하면서 부평 미쓰비시로 잠깐 살았었고 해방을 맞이하면서 외가댁이 있는 인주면 금성리 여기 지도의 위쪽에 있는데요. 금성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집이 망하다 보니까
외가에 등살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여러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허용이 형제들이 거주하는 선장면 군덕리에 따로 집을 얻어서 살게 됩니다. 허웅무는 곡교천을 사이에 두고 이 어머니 쪽과 아버지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상황이었다고. 먼저 인민군이 마을을 점령하는 상황에 대한 구술입니다. 선장면 군덕리 집에 라디오가 있어서 틀으니까 인민군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갔다, 국군이 어디로 들어왔다. 그러다가 금성리에 있을 때 우리 동네 앞길을 그냥 바로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경을 살펴보면요. 7월 6일부터 8일까지 미군, 인민군이 성안, 천안 일대에서 전투를 벌였고 7월 7일 인민군 1개 중대가 아산의 동쪽 방면으로 진입합니다. 여기 오른쪽 지도에 인민군 진경로에서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천안에서 진경로가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따라서 7월 7일 즈음에 허웅무가 거주하는 인주면 금성리도 점령 상태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웅무의 가족은 따로 피난을 가진 않았고요. 그대로 인민군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금성리 집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다 같이 있었다고 해요. 다음은 인공 통치기구가 수립되는 상황에 대한 구술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서 공산당이 딱 쳐들어왔는데 동네 빨갱이가 벼랑 간에 왕창 일어나더니 아산 군청서부터 면사무소까지 다 차지하고 동네까지 다 들어왔어. 그때 동네 부잣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사람들이 다 빨갱이 주동자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진항 일기에 따르면 7월 14일에 도고면 인민위원회,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직 선거가 없었으니까 임시인민위원회이네. 아무튼 인민위원회가 가동되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인두면 인민위원회도 가동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허웅무가 말하는 동네 빨갱이란 지역의 자생적 인공 동조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인공 통치 기구가 수립된 게 아니라 지역의 자생적 인공 동조 세력이 선제적으로 통치 기구를 접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인데요. 이러한 사례는 좀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경기도 이천 어느 마을의 사례인데 당시 인공에 협력했던 어느 구술자께서 이 연구자와 이렇게 그 구술을 하셨습니다. 그 연구자가 전쟁이 나고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죠. 하니까 아니다. 아니죠. 인민군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조직적으로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연구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인민군들이 들어오기 전에 자체적으로요? 하니까 그렇죠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 허웅무의 구술과 조금 연결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다음은 인공치아의 수확물 관리에 대한 구술입니다. 읽어보면 그때 들판에 벼가 익어가고 있었거든. 공산당들이 곡식 수확하는 거를 관리했어. 벼가 하나 있잖아. 그리고 열매가 이렇게 맺잖아. 이런 거를 다 계산하는 거야. 평당 몇 포기인지 기준을 만들어서 200평 같으면은 숫자를 딱 따져가지고 수확량을 계산하는 거야. 공산당들이. 그러니까 엄격한 수확물 계산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1950년 8월 18일에 북한이 남반부에 대한 농업현물 세제를 시행합니다. 그에 따라서 각 마을에 농작물 관리 조정위원회가 조직이 되었고요. 농작물 판정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 사업의 내용이 이 허웅무가 말하는 수확물 계산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마 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비전향 장기수로 오래 계셨던 당시 전북 구안군 인민위원장을 지내셨던 허영철 선생님의 회고에도 드러납니다. 이런 정도의 농토에 이런 정도의 소출이 나온다는 정확한 통계가 필요했고 이런 분석은 농업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제도에서도 한 일이다. 그래서 실무 일꾼들이 정확성을 기한다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았고 왜곡된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지독하다는 것이다. 라는 회고를 남기셨습니다. 이 부분도 또 허웅무의 그 구술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인공치하에 순응하면서 살던 허웅무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아버지 허용이 숙청 대상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동네에서 이장했던 사람들을 반동문자로 찍어가지고 그냥 죽였어. 저녁이면은. 저녁 때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곡괭이, 몽둥이,
대나무 창을 가지고 나타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동분자 숙청, 이른바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이 발생한 건데요. 그 원인을 따져보자면, 계급 갈등, 지역 내 계급 갈등, 그리고 해방 군간에서 우익으로부터 받은 고통, 그리고 또 학살된 보도연맹원 유가족의 분노가 결합이 되면서 이런 형태의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흥군 내무서 사례를 보면 7월 중순경에 그 통치 당국 차원에서 반동군자 색출 및 체포 지시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있고요. 강신항 일기에 따르면 기곡리에서의 숙청은 7월 18일에 한 번, 그리고 9월 3, 4일 두 시기에 걸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 추측인데 그 7월 중순에 있던 숙청은 어떠한 그 당국의 지시와 연계됐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9월 3, 4일에 있던 숙청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그 진화위 진실과화위원회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때 토지개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국민위원회 선거가 완료가 되면서 각종 대회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 대회에서 인민재판 비슷한 성격으로 어느 누구를 지목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런 사례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숙청의 성격이 조금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루 저녁에 몇 명씩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걸 보고 놀라 아버지랑 밤새 걸어서 군덕리로 간 거야. 우리 집은 아버지가 대상이 되었어. 그리고 허창성, 허규, 이 삼촌들이 대한청년단 단장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허용이 숙청 대상이 된 이유는 동생들이 대한청년 단원, 아마 정확히 단장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간부였던 것 같아요. 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발간된 진화위 보고서를 보면은 대한청년단 가족이 살해된 어, 사례가 그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허웅무와 이 허용 부자가 숙청을 피해 도피한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답을 찾아보면 좀 다음과 같습니다. 호응무가 그 농업현물세제가 시행된 이후, 그러니까 8월 18일 이후의 상황을 목격했다고 한 걸 보면 적어도 8월 하순에는 마을에 있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강진항은 9월 3, 4일 기간에 도고면뿐만 아니라 선장면에서도 숙청이 발생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시기에 아산 일대에 광범위하게 숙청이 일어났다는 점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뒤에서 허웅무는 자신의 도피부터 수복되기까지의 기간이 한 달이 채 못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조합하면 허웅무 부자의 피신 시점은 9월 초, 아마 9월 3, 4일 그 무렵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허웅무의 구술을 토대로 도피 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구술을 읽어보면 아버지랑 나는 선장면까지 밤중에 걸어서 간 거예요. 60리를 걸어서 가는 길에 강이 있었는데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느라 강가에 앉았다가 물이 빠졌을 때 건너가서 선장면으로 갔어. 도망가서 삼촌들이 사는 군덕리로 갔더니 군덕리 역시 동네 이장이 이미 죽었고 여기저기서 그러는 바람에 군덕리에서 다시 도망을 간 거야. 무작정 동네 뒤로 가다가 그 나무 구루터기에 발이 콱 찔렸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도망가서 저는 이게 조금 이해 안 가는데 어쨌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도망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천안 광덕 방향으로 갔다. 그쪽에 친척들이 또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로 와가지고 삼촌네 집 뒤 산에 있는 방공으로 갔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허웅무의 집은 그 금성국민학교 뒤편에 있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빨간 점 있는 위치인데요. 거기서 출발을 해서 곡교타운을 지난 것 같아요. 강을 건넜다고 한 걸 보니까. 여기가 폭이 넓어서 보통 뗏목을 타고 다니는데 이 당시에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 여기가 서해 썰물 때는 물이 빠져서 뻘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산만 방조제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군덕리에 어찌저찌 도착을 했는데 거기도 이미 그 강신항의 일기에서도 나온 것처럼 선장면에서도 이미 숙청이 마구 진행됐던 상황이어서 다시 도망을 가는데 동네 뒤로 갔고, 그 천안 방면이니까 동쪽이 되겠죠. 동쪽으로 가는데, 허무가 여기 이 지도에서
그 아래쪽에 보이는 이 작은 삼봉산이라고 하는데 140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산 쪽을 가는데 나무 그루터기를 밟으면서 제대로 걷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아버지와 떨어져서 삼촌 내에서 창고로 쓰는 뒷산에 위치한 아마도 일제 때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 방공호에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여기에 다행히 집에 고모가 남아 계셔서 밥을 날라주었다고 해요. 이것도 이건 제 생각인데 당시에 숙청 대상은 남자가 좀 많이 배웠고 여자들은 좀 많이 안 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모가 집에 또 남아 있었다는 걸 보면요. 네. 그렇게 허웅무는 약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굴 속에 숨어 지냈는데요. 아, 죄송한데 참고로 허웅무의 어머니도 금성리에 계속 집에 남아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허웅무는 약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굴 속에 숨어 지냈는데요. 이 기간에 대해서 강신학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9월 15일자 일기인데 서북쪽에서 연달아 호성이 끊일 사이 없이 난다. 한포 사격인가 보다. 그리고 9월 27일에 눈물이 나온다. 도고인민위원회 군수소돔들이 후퇴하였다고. 인천 상륙 작전의 한포 소리가 이 아산까지 들렸다는 게 저는 이걸 보고 좀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화력이 집중되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때 작전이 성공하면서 9월 27일에는 도고인민위원회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인공이 철수하는 상황을 파악한 허웅무는 그 금성리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때 가는 길에 먼 친척의 학살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기 관련한 구술을 보면요. 굴 속에 한 달은 있었어. 한 달이 채 못 돼서 국군이 왔어. 국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나갔어. 아산군 인주면 면사무소 부면장이 있었는데 우리 집안 할아버지였어. 이름은 잘 몰라. 그 첫째 아들이 경찰서장이고 둘째 아들이 군인이었거든. 근데 동네 빨갱이가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이 부면장을 양쪽으로 팔을 잡아매고 얼굴을 낫으로 깎았어. 참 참혹했어. 내가 그걸 직접 봤어. 당시에 금성리로 돌아가는 와중에 본 거야. 내가 금성국민학교 다니던 쪽으로 오다가.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관련 내용을 진화의 보고서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주면 걸메리 방익성 희생 사건이라고 되었는데요. 제가 여기 빨간 줄로 강조한 것처럼 인주면 부면장이었다고 언급이 되고 아들들이 경찰 그리고 국군이었다고 하는 부분이 또 일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방익성은 9월 28일에 걸메리 갯벌로 끌려가 척살되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허웅무는 방익성이 살해되기 전에 고문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공이 철수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바로 수복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권력의 공백 상황을 허웅무는 또 이렇게 구술합니다. 면사무소는 금방 정리가 안 되고 사람들은 정신이 없었어. 사람들이 다 죽어서 누구든지 나가면 위험해질까 봐 두려움만 생겨서 나오지를 않았거든. 그러니까 한동안 비어 있다가 경찰들이 다시 서해 집결하고 이제 자리가 잡히는 거야. 강신항도 10월 4일에 남한 경찰이 들어오기 전까지 권력 공백 상황에서 좌익의 공격을 피해 숨죽여 지내며 태극기를 꼽았다가 뺐다가 야단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복이 된 다음에 다시 부역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상황을 허웅무는 이렇게 구술합니다. 마을이 복구되면서 동네 빨갱이들을 끈으로 전부 엮어가지고 방공호 판대다가 쫙 세워놓고서 몽땅 다 사살을 했어. 그러고서 그대로 묻어버렸어. 옆 동네가 홍씨 집성촌이었는데 이름 그대로 불굴홍. 불굴홍자는 성으로 거의 안 쓰는데 네, 어쨌든 전부 빨갱이였어. 그때 다 죽어서 동네 전체에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많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이하게도 허웅무는 옆 동네가 홍씨 집성촌이었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빨갱이였다. 그리고 결국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은 금성초등학교 주변이 허웅무가 사는 마을이었고 오른쪽으로 작은 동산 너머로 해암리에 한자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혹시 몰라서 좀 찾아봤었는데 문양문화원에서
1990년대 말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해암리 한자골 마을 주민의 32%가 홍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암리 안에 있는 다른 마을과 비교가 딱 될 정도로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아마 허웅무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비율이 훨씬 높아되죠. 어, 또 그리고 전쟁 후에 사망자 명단을 정리한 자료를 보면은 해양리에 주소를 둔 홍씨들이 또 일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자료로서 허웅무의 구술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허웅무의 인공치아 경험을 타임테이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던 걸 좀 요약한 부분이라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시간이 넉넉하니까 발표자의 응답을 포함해서 각 한 20분 정도씩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토론자 선생님들, 노명환 선생님께서 다 모셔주셨는데, 공교롭게 저하고도 다 개인적으로 연이 있으신 분이어서 더더욱 예,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먼저 그 김보영 선생님께 토론 말씀 여쭙겠는데요. 김보영 선생님께서는 현재 인천 가톨릭대에서 한국 현대사를 강의하고 계시고 또 저서로 전쟁과 휴전, 휴전회담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김보영 선생님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할 줄 몰랐는데, 일제시기부터 할 줄 알았는데, 예.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작년에 책 나왔을 때부터, 푸른 역사에서 소개를 하셔갖고, 관심이 있다가, 이제 이번에 토론을 맡아달라 그래서 좀 꼼꼼하게 읽었는데,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공하거나 관심 있는 주제들도 들어가 있지만, 이제 지명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조금 익숙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한번 가봤던 데거나 뭐 이런 게 뒤섞여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 이후부터 보니까 이게 어,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호평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젊은 역사학도가 이 구술사를 이런 식으로, 어, 그냥 뭐라 그러나, 조금 아마추어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적인 이 근거를 가지고 굉장히 잘 썼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보면서 저도 대단히, 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되게 좋기도 하고, 그리고 참 용감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어, 이제 구술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제목처럼 단 한 사람의 한국 현대사라는 것이 제가 읽기로는, 물론 주제가 조금 편중돼 있긴 하지만 한국 근현대사 개설서에 가까운 그러니까 각주들도 그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근거를 최대한 찾아서 넣으면서 어쩌면 이제 이 허홍무라는 외조부를 통해서 근현대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좀 이렇게 개설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역사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혹은 공부했던 주제랑 연관된 부분으로 치면, 뭐, 휴전 문제도 있고, 포로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학살 문제도 있고, 뭐,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토론도 해야 되니까 사실은 되게, 혹시 틀린 거 없나? 혹시 또 이 근거를 이제 꼼꼼히 찾기는 했으나, 좀 잘못 인용된 건 없나, 뭐 이런 걸 좀 찾아보려고 꼼꼼하게 많이 이렇게
뒤에 있는 각주까지 참고를 하면서 읽었던 편이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주제를 다룰 때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뭐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틀리지 않게 이 근거를 댈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 부분들을 이제 뭐 일제시기는 제가 검증이 불가능하지만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근거들을 잘 찾아서 아주 적절하게 읽기 쉽게 잘 정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글이 일단 잘 읽히고 굉장히 흥미롭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꼼꼼한 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역사학자로서의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하게 좀 읽으면서 혹시 이거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을 차라리 지적하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 어, 그냥 질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부분을 한두 군데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난 데가 아마도 범일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명도 익숙하고, 거기서 뭐 이제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써놓은 걸 읽는데, 아까 그 발표 자료의 14쪽에 보면 그 지금은 사라진 그 단위철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보면 그냥 제 느낌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64년에 부산에서 태어나서 7살에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부산진, 역 혹은 범일동, 범천동 뭐 그쪽 지역 그러니까 지명들이 익숙하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어,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있었던 데 이제 범일동이었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부산진에서 동네 사이로 가는 간이철도였지 이렇게 썼는데 제가 처음에 책 읽으면서도 이건 동네 사이가 아니고 부산진에서 동네로 가는 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아마도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텐데 아마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닐까라고 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도도 좀 찾아봤는데 그 범일동, 그 부산진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동네가 나와요. 네. 아마도 이건 좀 틀린 게 아닐까? 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표 자료에는 없는 건데, 음, 제가 이제 휴전회담 자료도 그렇고, 그 박사 논문 쓴 다음에도 포로 관련해서 논문을 이제 여러 편 썼었는데, 또 이제 올해는 사실 작년에 이제 그 부평에 우리가 그 영구의 지역사반에서 답사를 갔었어요. 그래갖고 올해는 이제 인천문화재단이랑 같이 공동연구 발표회를 하는데 부평 역사박물관에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제가 그 방공포로와 그 부평에서의 포로 석방? 이거 가지고 이제 논문을 하나 쓰고 해서 사실은 포로 관련해서 논문을 여러 편 썼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 책에 보면은 202쪽 정도의 이제 포로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거제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군대 갔을 때 얘기하면서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제 거기 그 202쪽에 한 세 번째 단락쯤에 보면 거제도의 포로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래서 뭐 한 20만 명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근거줄을 대고 설명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어 그래서 아니 이거는 조금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이제 뒤에 각주로 다른 게 정갑생 선생이 쓴 논문을 보고 쓴 건데
그래서 다시 정갑생 선생이 쓴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 정갑생 선생이 좀 잘못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포로가 19만 명이었던 적은 없거든요. 어, 그래서 왜 이렇게 틀렸나 생각을 해봤더니 중국군 포로가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 숫자 문제는 조금씩 다 오차가 있긴 한데 4만 명이 넘었던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게 2만 명인데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그 정갑생 선생 논문을 좀 꼼꼼히 읽어보면 그분이 쓴 논문 안에서 이제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자료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포로가 한 17만 명 좀 넘는데 그중에 중국군 포로는 2만 명 내외거든요. 계속. 그렇게 써 있어요. 본인 책에도.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게 조성훈 선생이 쓴 박사 논문이어서 그리고 이제 저도 포로 그 명부 관련해서는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어서 아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각주를 다룬 부분은 정갑생 선생이 쓴 거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정갑생 선생이 이걸 잘못 쓴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건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중국군 포로가 뭐 2만 명이든 아니면 4만 명이든 혹은 그래서 16만 명이든 19만 명이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중국군 포로에 대해서 논문을 쓸 만큼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국군 포로 2만 명은 그러므로 그냥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틀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뭐 이게 이제 이렇게 그 틀린 거를 찾아내려고 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어 보통 그 우리가 이제 점점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 박사 논문을 써도 시대도 한정돼 있고 그 시대 안에서 또 분야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사실 이 평생 공부를 하고도 어떤 개설서를 쓴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의 그 구술을 통해서 거의 개설수를 쓰듯이 썼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필자가 생각보다 본인이 직접 이제 공부한 거 이상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꼼꼼하게 다 충분히 이해하고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역사책처럼 또 이렇게 인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아, 그쵸, 그쵸. 팩트 체크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꼼꼼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군요. 그 외에도 사실은 제가 작년에 그 국가기록원에서 하는 용역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KWC 문서라고 그 한국전쟁 범죄조사단 문서가 있어요. 미팔군에서 그 작성했던. 그래서 주로 좌익에 의해서 이제 우익이 학살당한 사건들을 미군에서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자료인데 거기에 어, 아산도 나오거든요. 그 제가 이제 한 13건 정도를 번역을 했었는데 이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아산에 온양읍, 이제 그쪽에도 비슷한 사례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또 비슷한 시기에 9월 말경에 그 학살당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되게 관심이 있었던 주제였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결국은 이쪽 저쪽에 의해서 있었던 그 지역에서의 학살 사건들을 너무 적나라하긴 하지만 이제 되게 구술 자료를 통해서 잘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쓰기 쉬운 주제들이 아닌데, 저는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냐, 그 글 자체가 되게 그 젊은 감각으로, 이렇게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웬만한 사람들이 그냥 읽으면, 이렇게 쉽게 읽으면서 공감도 하고 공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써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그냥 조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어, 되게 좋았다. 그게 제 평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보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어, 김보현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특히 수정 사항들은 앞으로 수정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책을 구매를 했는데, 보니까 알라딘에서 그 역사 파트 탑 100위 안에 8주 동안 들었더라고요, 이 책이. 그래서 아마 또 찍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찍어낼 때 꼭 수정을 해서 네. 찍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보영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저자로서 이동혜 씨가 답변을 해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음. 어, 난 너무, 제가 사실 저도 이거를 책, 책화가 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아마추어의 성격에서 출발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닌 구술과 관련된 자료를 그냥 찾아보다가 그것과 연결되는 지점들을 그냥 하나하나 붙여가는 식의 어떤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뽑아서 쓰다 보니까 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허점들이 너무 딱 잘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실 방금 딱 말씀드리면서 언젠간 찾아올 것 같은 그게 확 딱 가슴에 꽂혀서 사실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겸손하게 또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아까 문현성과 관련한 동네 부분과 그리고 또 정갑생 선생님 논문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 김보영 선생님의 논문도 많이 참고를 해서 만약에 수정 기회가 오면은 제가 꼭 수정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허영란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이시자 작년에 발족한 한국공공역사협회 회장이신 허영란 선생님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책 재밌게 읽었고요. 음, 이제 아마 초대해 주신 취지에 맞춰서 질문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결국은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질문은. 근데 그 전에 이제 제 소감과 그 질문으로 나아가는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면, 발표에서 인용하셨던 예컨대 이용기 선생님의 구술자료의 비판적 독해라든가 이런 것은 한 20년 전에 25년쯤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역사학계 구술사 연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과학적 학문으로서 역사학의 구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사실을 어떻게 구술에서 읽어낼 것인가, 구술을 하나의 사료로서 어떻게 사료 비판할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이 좀 가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제 구술 자료를 이렇게 볼 때 이게 어디까지 사실일까? 어류가 무엇일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 부분 왜 이럴까? 이런 고민들을 주로 하면서 보게 되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학문으로서 역사학이 취해야 되는 당연한 어떤 태도이고 방법이면서도 저는 한편으로는 또 그게 한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의 삶을 자기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어떤 재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포착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그런 걸 전제로 말씀을 드려보면 저의 그런 고민들을 공공역사 관점에서 보는 지금 기업과 역사인데, 공공역사 영역에서 구술을 접한다면 부딪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제 본인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어린 그 학부 시절에 할아버지랑 처음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이 필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문 역사학자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가족사에 대한 관심이 있고 뭐 이런 이제 공공 역사 영역에 더 가까운 그런 위치에 출발했을 건데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맥락 찾기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런 게 나왔는지. 근데 과연 그런 맥락 찾기랄까, 이 구술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이해한다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시도가 얼마나 일반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보면 굉장히 성공하신 거죠. 말하자면 한 이제 본인이 석사 과정에서 훈련도 받고 학부도 석사였고 그래서 한 뭐 몇 년 동안의 공부 과정을 거쳐서 성공하신 것 같고 그 성공의 비결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제 시기부터 쭉 쓴 걸 보면은 개설서적인 수준에서 크게 오류가 없게 잘 이야기들을 맥락화시키고 있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공이 어떤 문제를 낳는데 그건 뭐냐면은 말하자면 이 제목은 단 한 사람의 한국 현대사지만 저는 이건 한국 근현대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허영무의 개인사를 보편적인 역사로 맥락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개인의 얘기가 들어가지만 사실은 개설서를 이제 개설적인 내용을 이 맥락에서 잘 맥락화시켜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술사를 보편적인 역사로 이렇게 써낸 거는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통 사람은 따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거 뒤에 보면은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사실 학부생들한테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역사정보 통합 시스템이 한국학 자료 통합 플랫폼으로 바뀌었으니까 거기 있는 자료를 찾도록 가르치는 게 한 학기 수업이 돼도 모자랄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과 정도 졸업하고 석사 과정 정도 이제 해서 석사 논문 정도 써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엄두가 내거나 따라하기 쉽지 않은 성취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공역사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성공이자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사회가 좀 더 이제 지금처럼 대학이 역사 연구에서 어떤 위치를 할 것인가 이런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하는 위치에서 생각해 보면 한국의 공공역사가들이 이런 작업을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쉽지 않지만 사실 그 자료 사이트를 찾는 방법, 연구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그 자체가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공공역사가 추구해야 될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너무 성공해가지고 전공자가 읽으면 되게 좋은 책인데 또는 역사 좀 아는 사람이 읽으면 좋은 책인데 아마 일반 대중들은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술사랑 똑같지만 뭐 그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글을 이해하기 쉽고 좋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저는 저의 문제 제기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맥락을 찾은 다음에 이제 역사학자니까 검증을 이제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금정하기 위해서 끝나면 안 되고 특정하기 위해서 끝나면 안 되고 구술사는 해석하기로 확장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해석하기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빠져 있는 거. 본인도 아까 발표에서 얼핏 그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구술자의 감정이나 내러티브 전략 분석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뭐 예를 들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입대 시기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거제도 포로 수용소 얘기라던가, 뭐 자기 실제로 구술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과 관련된 부분만 딱딱 앞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술의 어떤 내러티브는 어떤지 제가 모르지만 가장 큰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허웅무라는 사람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술사를 가지고 현대사를 얘기했다고 하지만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질문은 뭐냐면 과연 구술사의 위치는 어디일까? 과연 선의를 가진 훈련을 잘 받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실한 이 손자는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할아버지의 삶을 말할 수 있을까? 이 허무라는 구술자는 어디에 있을까? 라는 게 저의 질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허영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이동혜 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사실 이 부분도 아까 그,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 저한테 찾아올 그렇게 지적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또 마침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다시 번뜩 이렇게 많이 부족하구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 해석하기라는 그 표현대로 그 해석하기에 대한 공부가 많이 부족을 했었고 근데 하나 문득 생각이 나는 거는 이게 참 할아버지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또 사실 내밀한 부분을 드러낸다는 게 좀 굉장히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어, 특히 원래는 그 출판사에서도 왜 결혼해서 끊느냐, 그 이후의 삶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 지난하게 사셨고, 가족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아픔이나, 그,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그 형제 간의 책에는 쓰지 않았지만, 이제 그 금광을 해서 집이 망하긴 했지만, 땅이 조금 남아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땅과 관련해서 수십 년 동안 그 연계된 친척들이 소송을 이어와서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한 좀 스트레스랑 좀 그 얘기를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물론 당연히 필요하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문득 또 든 생각이라 선생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결국에는 내밀한 부분을 얘기해서 그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이런 공적인 뭐 예를 책을 만들거나 논문을 쓸 때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어, 어, 뭐 제가 답을 갖고 있는 거 아니지만 저는 그 일제시기나 그 집이 망한 얘기나 또는 한국전쟁 때 겪은 얘기가 내밀하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 엄청나게 내밀한 얘기죠. 너무너무. 그래서 왜 그건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이제 뭐 어떤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 내밀해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할까? 그런 게 구술사가 던지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것이 말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여기서는 되게 보편화시켜놨기 때문에 한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음,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로 쫙 펼쳐놨기 때문에 그게 내밀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그분이 지금 현재 말하지 못하는 그 사연도 시가 다만 한 2, 30년 지나면 아주 보편적인 음, 한국 사회 이슈들이에요, 다. 형제지간의 뭐 재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막 공부하시고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만 어떤 그 사안을 사람들한테 얼마나 폭로하고 드러내느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 음,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이동희 씨가 우리가 네. 구술사가가 또는 공공역사가가 나의 역할은 뭘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음, 마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 구술사가를 연구하는 연구자 같기도 하고 학자처럼 또는 어떤 아주 그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공공역사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은 이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하는 거를 평가하는 평가자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치가 음, 있잖아요. 그런 자기 위치성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그것을 담아내고 그걸 객관화하고 그거를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 그 저는 이 책에서 이동해 씨 목소리는 많이 들리는데 허무 씨라는 구술자 얘기는 잘 안 들리고요. 근데 그 들리는 이동해 씨 얘기도 매우 정제된
그러니까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한, 난 이까지 공부했고, 이까지 이해하고 있고, 난 이렇게 이해했어. 아마 이게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할아버지의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떤 얘기는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 필자의 위치성이라고 하는 건 저는 훨씬 복잡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표현하는 게 구술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예. 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딱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해주신 구술자로서의 위치성 문제에 대해서도 좀 깊이 공부를 하고 또 추후에 이런 작업이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술사가 그렇게 그만큼 어려운 만큼 그 발화자의 말씀하시는 분의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도 전달되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구술사가의 어떤 분석이나 생각 또 느낌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읽힐 수 있는 글이었으면은 더 좋았겠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교수이신 정병호 선생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정병욱입니다. 저는 제가 왜 여기에 토론을 불려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제가 좀 개인의 역사를 좀 다루어서 그런가? 제가 뭐 구술사를 한다고 표방한 적은 구술은 뭐 이렇게 어깨너머로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지만 구술사를 표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공공역사의 관점에서 해서 이게 공공역사 때문인가 그런데 딱히 공공역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제가 불려왔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여튼 그 개인을 주체로 해서 그 역사를 쓰고 역사 책을 쓰고 뭐 좀 그러다 보니까 비슷해서 이제 불려온 것 같은 작년 말에 나왔죠. 작년에 나왔을 때 일단 요새 제가 도서관에서 좀 사서 책을 잘 안 읽고 집에 책이 좀 많아서 버려야 될 일이 많아서 일단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는데 제가 요새 쓰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련된 부분을 후다닥 보고 저하고 좀 관련이 없는 거구나 그러고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는데 그 마침 또 토론을 하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아마 이거는 푸른 역사 측의 편집자의 입김이 들어가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처음에 봤을 때처럼 좀 제목을 이렇게 하여튼 시쳇말로 섹시하게 잡는 이런 경향에서 단 한 사람의 한국 현대사 그다음에 한 개인의 역사에서 모두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때 단 한 사람이나 개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저는 좀 요새는 좀 달리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개인의 역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된 이유가 저희가 이제 20세기에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구체성의 문제에 부닥치는 것 같고 저 자신을 연구자를 구체성으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좀 지역이나 개인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역에 제가 기반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 좀 초점을 더 맞췄고 개인이라는 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서양에도 있고 뭐 아프리카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그러니까 단위로서의 공통성이 있는데 그 개인의 차이가 지금 지역의 차이고 세계의 차이가 아닐까. 뭐. 아니면 또 같음이
그 세계 그 보편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국의 개인을 한번 좀 파고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개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거는 서구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고 결국 개인이라는 건 그 여러 관계의 총합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다룬다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여러 관계를 이렇게 밝혀주고 그러한 것들의 역학관계를 밝혀주는 그거를 이제 역사화하거나 의미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약간 저는 요새는 이제 그 개인을 내세워서 개인의 그 특성을 드러내긴 하지만 그거를 좀 관계 속에서 또 뭐 맥락 속에서 드러내는 것들이 그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약간 제목이 좀 위화감이 들었어요. 단 한 사람의 한국 현대사가 의미가 있을까? 한 개인의 역사가 모두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나아가려면 어떤 방법이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돼. 저는 지금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물론 푸른 역사의 그 사장님을 대표님을 비롯한 분들이 센 제목을 언어했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제 토론을 다시 그 하라고 그래서 그 책을 빌려서 보니까 방금 전에 우리 저 허영남 선생님께서 얘기했듯이 한 개인의 역사고 단 한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그 본인은 잘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허무라는 분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허무라는 분이 한테 이제 들은 얘기 중에 일제강점기 부분과 한국 전쟁과 50년대 부분을 통해서 오시기에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이해한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작 개인과 그 단 한 사람을 강조했던 거에 비해서 어, 그 개인은 잘 안 드러.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잘 안 드러나면은 저는 그게 역사화하거나 세계화하거나 뭐 맥락화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분이 얘기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너무 앞서서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한다, 해본다 이런 게 앞서서 있는데 조금 개인의 그런 그 근현대사 속에서 개인의 특성이 안 드러나면은 어, 양쪽 다 좀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개인도 잘 안 드러나고, 알려주는 얘기도 약간 조금 그, 이렇게 그 교과서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다시 보면서 역시 조금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제가 사실 처음에 빌렸을 때 이제 그 50년대 부분을 읽고 싶어서 이제 후다닥 읽었는데, 제가 1948년 대한민국, 남한이죠.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에서 태어난 여성에 대해서 그 생애사를 쓰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1948년이라는 시점에 태어났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마침 대한민국, 2년 뒤에 한국전쟁이 벌어지는, 그 다음에, 그 여자로 태어났다는 거,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건인데 이 허무 이분의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 사실 그 결혼하기 전까지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이 가족 관계, 넷째 태어나고 그 가족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위치를 어떻게 잡아가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루는 인물은 뭐 하여튼 팔남매인데 에, 거기에서의 그 뭐 성역할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이렇게 헤쳐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형제들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좀 재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가족사를 뺐을지 모르는데 그 가족사가 담기지 않는 성장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도 분명히 약간 조금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글을 쓰면은 그 주인공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최대한 그 여기서 얘기하는 역사적인 맥락화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속에서 이제 얼개 속에서 그분을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약간 이 가족에 대한 얘기가 그 보니까 전혀 없고 그다음에 1935년에 태어나서 이제 한국 전쟁기를 거치는데 이런 그러니까 한국 전쟁의 경험이 식민지의 경험이 이분에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좀 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그 부수를 통해 가지고 한국 현대사를 공부한다, 뭐 보여준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경험이 이에게는 무엇인가? 아, 그러니까 그 태어난 시기, 시대, 그 다음에 그 태어난 뭐 가족, 그 다음에 그 지역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제가 다루는 인물은 이 허씨 집안보다 못 살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태어난 곳이 그 소도시예요. 그래도 그 경상북도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여성이 그래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농촌에 태어나지 않고 도시에 태어났다는 게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농촌에 태어났으면 초등교육만 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여기에 그 아산 얘기를 했는데, 그 아산이 갖는 뭐 지역성 이런 것들도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 제가 48년 태어난 여성을 다뤄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자냐 여자냐도 성장기에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그건 뭐 평생을 가는 문제인데 물론 이 집안에서는 이런 젠더가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인이라고 그랬을 때 그 개인을 여러 관계의 총합이라고 그랬을 때 그 관계를 규정짓는 그런 가족이라든지 젠더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시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공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주인공에게는 어떤 의미였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주인공을 좀 부각시켜야지 우리가 공감도 할 수 있고 그 시대를 좀 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부족해서 제가 후다닥 읽고 아, 별로 나하고 관련 없네 그리고 덮어버렸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다시 토론을 해서 읽어보니까 다시 저 학교 교육 부분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보니까 약간 제가 쓰면서도 이쪽 부분을 이렇게 참조해서 할 부분도 있고 재미는 어, 두 번째는 더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러니까 아까 허영남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개인을 드러내는 그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정병우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이동혜 씨가 답변을 해 주겠습니다. 일단 제목 얘기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 저는 할아버지 구슬을 뭐 파헤친 손자의 이야기 막 이런 얘기를 원래 말씀드렸는데 단칼에 아니라고 딱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제목을 맨 처음에 이걸 딱 받고 나서 아 이게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제목인가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아, 올 게 맞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허무의 구술로 현대사를 공부하는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걸 하면서 제가
아마추어 입장에서 시작을 하기도 했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하는 게 막 공공 역사가 뭔지 막 제대로 알고 한 것도 사실 아니었고 그렇다고 막 제가 막 구술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막 깊게 공부해서 어떤 걸 뭔가를 드러내고 의미를 찾아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사실 정말 딱 이 결과물만 두고 보면은 그냥 말씀하신 이 허웅무 구술을 가지고 근현대사를 그냥 공부하는 수준에 사실 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딱 말씀을 들으니까 확 와닿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막 그렇게 뭐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너무 와닿아서 아, 네. 딱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젠더 문제나 그리고 지역성 그리고 식민지나 한국 전쟁이 허무에 있어서 무슨 의미인가 사실 이게 아까 허영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구술이라는 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 이제 선생님들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반쪽짜리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아마추어에서 벗어나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조금은 나중에는 조금 더 전문가 소리를 듣는 연구자가 되기에 노력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그 준비된 토론을 마치는데요. 오늘 유독 저희가 10시까지 보통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발표나 토론 모두 다 일찍 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9시 2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뭐 일찍 끝나더라도 일단 플로어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저는, 네, 어, 민성희 선생님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지금 지역에서 저는 광명시에서 그 광명화 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이제 지역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도 그렇게 역사 속에서 대단한 일이 있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구술 인터뷰를 통해서 지역의 역사를 발굴하고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현 선생님의 고민과 같은 비슷한 고민들을 하다가 마침 이제 김보영 선생님 여기 계시는데 6.25 전쟁에 대해서 저도 함께 고민하면서 그 지역에 증언한 것들을 가지고 실제적인 이제 6.25 전쟁 전체 역사와 지역의 역사를 좀 맞춰본 일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현 선생님의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동현 선생님한테 굉장한 격려와 칭찬 그리고 오늘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부분의 구술은 나와 관련 없는 분들하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상당히 쉽고 그들의 공과를 평가하는 것도 상당히 냉혹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가족 그리고 그 피를 이어받아서 내가 그분의 전생에서 지은 죄들을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름이 민씨다 보니까 초등학교 국사 시간마다 배웠던 민씨 일족의 문제들, 뭐 나라를 망하게 한다거나 친일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앉아서 역사 공부를 할 때마다 내 조상이 혹시나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면 어떡할까? 나는 그렇다고 하면 친일파의 자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을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동현 선생님이 그 멈칫하는 부분은 분명히 그런 이제 재산 문제라든지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는 드러낼 수 있지만 현재 살아있는 가족들한테는 큰 치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멈칫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작업은 이제 우선 시작을 했지만 아마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믿겠는데요. 그게 이제 본인이 객관화가 되고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단단해져야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그리고 그 갈등은 당연히 해결도 되지 않고, 그게 아마 그 가족 내에서도 음, 받아들여지지 않는 끊임없는 갈등의 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입장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요구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구술을 하면서도 이게 이제 윤리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돼서 내 가족이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냉혹하게, 그리고 그 주변 상황들을 개의치 않고 내가 학자로서 그냥 보여지는 대로 써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구술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 상황을 직접 겪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정말 구술을 연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조심해서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이동현 선생님의 연구는 굉장히 많은 자극을 주었고, 저도 굉장히 지금 자극이 돼서 내가 조금 게을렀던 부분에서 엄청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많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혹시 뭐 이동해 군 더 네. 할 어,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어, 아, 격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말씀 듣다가 생각하니까 사실 저희 부모님이 이거를 왜 하냐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궁금해서 막 물어보고 이러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할아버지랑 관계가 좋으시지가 않으셔가지고 막 그런 거 자기는 알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왜 하냐 했을 때, 나는 이거 가족들한테 좀 정리해서 다들 당신들 다 모르지 않냐. 그래서 이거 좀 내가 정리해서 알려주고 싶다 하니까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런 거 알고 싶지 않다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책 말미에도 쓰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공감대를 가족끼리 형성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또 나중에 와서 보니까. 또 그래서 말씀 들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서 조금 공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 회장이시자 외대사학과 정보기록학과 명예교수님이신 노명환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대단히 송구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것은 이제 이동해 군의 이제 연구, 이것에 대한 이제 어떤 토론, 이제 그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공공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 시민들이 이제 역사에 접근할 수 있는 거, 역사 재현에 접근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학부 학생부터 때부터 이런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 이제 왔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기화로 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 공공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해 군 연구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거라고 하면은 좀 학문이 깊으신 선생님들한테 그게 제가 될 일이 아니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러한 뜻이었는데, 이미 지금 선생님들 말씀 중에 이제 여러 상황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을 드러낼 수 있는 이제 여기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더 이제 이제 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여간 공공 역사에서 보통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또 그것의 효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로서는 우리 이동해 군의 이제 이 과정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워낙 그 학문이 깊으신 선생님들의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시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이렇게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이제 그런 거면서도 그렇게 깊으신 말씀들 중에 저 자신 그 많이 공부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이것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가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그 아카이브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이렇게 하면서 그 아카이브 플랫폼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어떤 공공 역사의 방법, 추구, 이들을 모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의미들에 대한 생각이 많고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동해 군의 주제에 대해서 정병욱 교수님이 또 연구하시는 주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혀 다른 어떤 개인의 경험을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그러한 것을 아카이브 플랫폼으로 어떻게 연결해서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새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뭐 한둘이 아니고 플랫폼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또 다른 연구하고 어떻게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단톡방에 이렇게 그 좀 짤막하게 썼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김대중의 햇볕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햇볕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 한국에서 바로 이러한 일제시대, 그 다음에 전쟁, 이것을 경험한 각 개인들의 어떤 이야기가 오여지지 않고 햇볕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떤 정치가가 수립한 정책, 추진한 정책을 그냥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그러한 정책이 그 시행되는 어떤 그 토양, 사회적 토양, 문화적 토양 그렇게 본다면 오늘 아까 그 6.25 때 좌와 우 사이에 그렇게 아까 서로의 학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어떤 다양한 경험들하고 연결을 하면 그러한 햇볕 정책이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저는 또 이제 독일의 그 동방 정책하고 비교해서 이제 뭘 좀 관계를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의 그 토양과 이제 우리에서의 토양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치가의 그 정책과 사상 뭐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아카이브 플랫폼이라면 또 선생님들한테도 조금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 뭐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렇게 조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덜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동해 군의 어떤 지금 결과물 이거에 대해서 그냥 선생님들의 어떤 평과 뭐 이렇게 그냥 듣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춘 거라면 그럼 너무나 죄송스러운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이렇게 하고 서로 교류하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뜻이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그 이동해 군의 이러한 그 연구 과정을 공부 과정을 이렇게 공유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동해 군은 뭐 저하고 어떤 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로 그 역사 영역이 달라가지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뜻으로 오늘 이런 기획을 해봤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거듭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노명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로 질문이나 토론사항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어, 바랍니다. 저 하나만 뭐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아까 그 부평 역사박물관 말씀드리면서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후회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냥 어딘가에 앉혀놓고서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게 끝이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그 현대한국 구술자료관에서도 그 성균관대 수집팀, 그리고 또 한중현 수집팀, 또 무형문화연구원 수집팀이 있는데, 거기서 오는 자료들도 다 어딘가에 그 장소, 딱 고정된 장소에 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후회되는 부분은 그 부평 역사박물관 선생님들이랑 그 현장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 고정된 장소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랑 아예 질적인 수준이 다르게 그 고정된 장소에서 얘기했을 때는 그냥 부평에 살았던 거에 대해서 그냥 아 힘들었다. 그냥 너무 뭐 배고프고 그래서 뭐가 없었다. 그 정도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녔을 때 뭐 뺨 맞은 거 막 이런 정도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근데 거기를 가서 그 부평역사박물관 선생님들께서 어, 그 자세한 어떤 그쪽의 지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또 뭐 공중목욕탕이나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냐 이런 자세한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가니까 할아버지께서 거기를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는 네, 진짜 많은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진짜 구체적으로 뭐 그 배급 상황이나 그 일본인이 어디 살았는지 막 이런 얘기들부터 해가지고 뭐 아버지 그 공장에 도시락 배달 갔던 장면도 갑자기 딱 생각이 나셔가지고 막 그런 얘기들을 그 루트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시고 엄청 자세히 또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좀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그 추가로 말씀 있으신 분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생각하시는 동안 저도 의견을 하나 더하면 저도 공공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하고 있고 대학원에서도 이제 공교롭게 정보기록학과에서 기록관리 실무와 퍼블릭 히스토리라는 수업을 맡게 돼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 허연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공공역사에서 특히 이 공공역사가들이 현장에서 특히 사료가 아닌 이 인물을 대면한다는 거, 인간을 대면해서 역사를 써내려갈 때가 특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맞부닥뜨렸을 때, 이 일반적인 공공 역사가를 포함해서 인간을 대면해서 구술 생애사를 정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료를 그냥 분석하는 것보다 수집해서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정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어떤 그 개인의 특성을 또 최대한 이렇게 존중하고 살리면서도 또 그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 학습된 전문 역사가일지라도 어려운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그 연구가 되고 있는 정동이론, 예, 저도 아직은 이제 공부 중입니다만 그 정동이론 같은 것들이 그런 구술 생애사 연구에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동해 씨의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런 좀 큰 고민을 또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뭐 이동해 씨도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저도 말씀하신 정동이론에 대해서 그냥 어깨너머로만 조금 알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구술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저도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영진, 예. 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선생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는 연결을 안 해서, 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이렇게 일을 벌려놨으니까, 아직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진 않으셨죠? 네, 예, 이왕 벌려놨으니까요, 최대한 보강을 해서, 보강뿐만 아니라, 최대한 살아계실 때, 최대한 많은 구슬을 담아 놓기 바랍니다. 아, 왜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은 외가나 친가가 상당히 흥미로운 역사를 갖고 있는 집안인데 예를 들어서 친가는 어, 한정도 쪽 천도교 접주를 한 양반이고 그리고 그 자손들은 독립운동을 꽤 했고요. 그리고 외가는 보통 사람들이 잘 알만한 사람으로는 한경직 목사나 그다음에 보도연맹 학살 사건으로 유명한 한경록 이런 사람들이 외가 쪽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역사책이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분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제가 연구하는 분야를 또 따로 보자면은 퍼시발 로엘이라고 하는 한 140여 년 전에 한국에 왔던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쭉 보면은 어, 오리엔탈리스트라고 하는 편견을 전제로 깔고서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을 연구해 가지고서 뭐 전형적인 친일인이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후대에 그것에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자기 편견을 가지고서 그 편견, 아무리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한다 하더라도 자기 편견을 먼저 깔아놓고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정리해서, 어, 여러, 여지까지 여러분 선생님께서 충고해 주신 것을 보충하더라도 그러려면은 살아계실 때 최대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면은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살아계실 때 최대한 많은 구술을 남겨 놓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되면 좀 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객관적인 그런 자세로 연구 기술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살아계실 때 최대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다가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제대로 된 내용을 취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제 경험상 살아계실 때 최대한 많은 자료를 구슬로 남겨두십사 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외조부께서 책 나오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 어, 다시요. 잠깐 제가 아, 제가 이어폰을 이동혜 놓쳤어요. 씨한테 아, 질문했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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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어, 제 할아버지께서는 막 이렇게 크게 감정 변화나 이런 거를 저한테 보여주시진 않으셨는데, 저한테 그 전화 오는 횟수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원래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막 연락 주셨으면 요새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 주셔서 잘 지내냐 하는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잘 지내냐 하고 네 하면은 끊으시고 네. 네.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좀 아쉽지만은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사회가 미진해서 토론을 좀 더 이렇게 노무현 선생님 말씀처럼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미흡했던 점 좀 사과드립니다. 오늘 발표해준 이동혜 씨와 바쁘신 가운데도 토론을 맡아주신 그 세 분의 선생님들께 특히 감사드리고요.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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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